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흔이 좀 넘은 여자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와, 대박 하고 감탄하곤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반전이 꼭 스크린 속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종종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때로는 계획하지 않은 길을 걷다가 우연처럼 보이던 일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마치 큰 파도 속에서 조용한 항구를 찾는 배처럼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 간에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반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찾아보세요.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모험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 저는 꽤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는 환경이 특별한 줄은 잘 몰랐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지만 집은 넓고 제가 갖고 싶은 건 대부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도시 외곽의 대지에 자리한 단독주택이었고 마당이 꽤 넓어서 여름이면 아이들이 놀러와서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담장 옆에는 해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업은 꽤 잘 되었고 사모님 소리를 듣던 어머니는 가족을 챙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어릴 적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우리 집에 찾아온 불행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딱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냉장고, TV, 장식장, 심지어 제 방에 있는 침대와 책상에도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 빨간 딱지들이 마치 무언가를 차단하듯 제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빨간 딱지. 마치 잠깐 멈추라는 듯 빨간 신호등처럼 보이던 그 딱지들이 우리 집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을 꺼내셨어요. 은진아, 조금 힘든 시기야. 잠시만 버티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투는 너무 떨렸고 엄마의 눈빛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항상 차분하고 다소곳한 엄마였는데 엄마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 한숨이 마치 무너져가는 집안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서 그 모습에 더욱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저희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집안에 쌓인 빚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넓은 단독주택을 떠나 방 2칸짜리 빌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삿짐을 싸는 동안 엄마는 자꾸만 한숨을 쉬었고 아버지는 짐을 옮기면서도 끝없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은진아, 미안해. 우리 조금만 참자. 여긴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집이야.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우린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지만 그 말 속엔 무거운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어린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었고 그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롤러코스터는 아슬아슬한 스릴이 아니라 끝없이 추락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침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작고 허름한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와 책상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벽지도 오래되고 창밖을 보이는 풍경도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으셨고 그 여파는 저에게도 직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중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주말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거든요.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를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일. 손에 든 풀과 전단지를 붙이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 전단지 다 붙이면 이번 주 용돈은 해결되겠지?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한편으론 친구들이 누리는 여유로운 생활이 부러웠습니다. 그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고 새 옷을 입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저에게도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런 사치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 나갔다 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너 매 주말마다 어딜 가는 거니? 그냥 공부하러요. 전단지 알바를 한다는 것을 아빠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침 일찍 제가 어디를 가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그런 사소한 일까지 고민을 하기에는 아마 벅찼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 집안의 분위기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고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희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어릴 적 누렸던 밝고 여유로운 삶이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했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중고책을 사서 공부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때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젠가 가족에게 힘이 되겠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보답을 해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이 고요한 만큼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가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진아,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네 할 일을 해줘서 엄마가 고맙다.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야, 엄마. 그냥 당연한 일인 건데 괜찮아요. 아빠의 사업 실패 후 엄마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전해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 했고 더 열심히 일하려 했습니다.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중학교를 다니며 저는 점차 스스로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힘들어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은 사라졌지만 그때 제 나름의 강인함을 길러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저처럼 일찍부터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집에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계시던 때가 많았지만 어느 날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뭐라도 해야지.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벽부터 물류 창고에 나가셨습니다. 원래 사업을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던 아빠가 창고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셨지만 아빠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엄마 역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나도 일 나갈 거야. 엄마는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설거지하고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시면서도 늘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의 희생 덕분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저는 조금 더 자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말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지만 가끔 학우들이 알바하는 저를 보곤 놀랄 때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제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알바를 하면서 번 돈은 학교에서 필요한 참고서나 학용품을 사는 데 쓰곤 했습니다. 하루는 알바에서 돌아오자마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은진아, 무리하지 마라. 너 아직 어리잖아. 알바도 좋지만 너한테 더 중요한 건 공부야. 알아요, 아빠.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알바 안 하면 참고서나 필요한 것들 못 사잖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가셨지만 그 뒷모습이 한없이 무거워 보였어요. 늘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알바를 병행하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가는 주말에도 저는 일을 했고 새벽까지 책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합격 통지를 받은 날 부모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은진아, 정말 잘했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엄마 아빠는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는데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했거든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주로 카페에서 일했는데 손님들이 몰릴 때마다 정신없이 바빴지만 카페 일은 즐거웠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입학할 때 딱 1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학기에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낮았지만 졸업하고서 다 갚아야 할 빚이었거든요. 하지만 힘들게 진학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를 버는 데 시달렸고 졸업을 앞두고는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학점도 꽤 좋았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스펙을 쌓았지만 취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요즘 취업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눈을 낮추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그러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 주변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저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했던 저는 대기업만 노리는 친구들과 달리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서류 통과의 기쁨도 잠시,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거듭해서 노력한 끝에 드디어 한 중견기업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께서 손을 꼭 잡으시며 말하셨어요. 은진아,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 너도 네 꿈을 펼쳐라.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취업한 것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에 큰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간 후에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월급만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학자금 대출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한 계절에 옷 3벌로 버티며 회사를 다녔는데 다들 한창 꾸미고 다닐 나이. 꽃처럼 예쁜 시기였지만 저는 악착같이 생활을 해내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동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일에도 점차 적응했던 것 같아요. 은진 씨, 저녁 같이 먹으러 갈래요? 아,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요. 회식 외에 팀원들 간의 모임이 자주 있었는데 저는 거의 참석을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아끼려는 거였는데 사실 일 끝나고 술잔을 기울이거나 맛있는 거를 먹고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친 몸으로는 노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쉬는 게 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집안의 생활비로 보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지만 저희 집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시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셨을 때 저는 더욱더 다짐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고요. 은진아, 한창 예쁘고 또 젊은 나이인데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우리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빠.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같이 해야죠. 은진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고마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인생도 중요하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가고 새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지만 그런 걸 누릴 수가 없었어요. 약간의 여윳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회사에서 2년, 이후 이직을 한 뒤 직장생활 6년 차가 되었을 때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고 집안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학자금 대출을 다 갚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중견기업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기획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 해봤지만 기획 쪽 일은 저에게 유난히 잘 맞았거든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죠. 회사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였고 업무 강도도 버틸만 했습니다. 다만 30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개인적인 외로움도 느껴졌거든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몇 년 선배였고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회사에서 친절하고 일 잘하는 선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며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주고받고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그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은진 씨, 우리 시간 괜찮으면 주말에 같이 밥 먹을래요? 그거 혹시 데이트 신청이에요? 맞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공감해줬습니다. 은진아, 처음엔 정말 잘 몰랐어. 그냥 원래 단단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지금까지 잘 해내온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이런 말은 제 마음을 움직였는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그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말 데이트를 나갔던 날이었는데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은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저는 그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나도 오빠랑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진이는 볼수록 참 속이 깊고 참하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얼마나 대견한지. 우리 아들이 널 만나서 행복한 것 같아. 시부모님은 저의 과거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온 식구들이 고생한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에 부담을 주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나름 학자금을 다 갚고 난 뒤에 미래를 생각해서 알뜰하게 저축을 했고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평범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남편은 회사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뭔데?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 실패가 떠오르며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거 진심이야? 사업? 우리 부모님이 사업 실패한 거 알잖아. 그때 우리 집이 진짜 한순간에 망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난 사업하는 게 너무 무서워. 여보,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알아, 여보. 그때 많이 힘들었다는 거 다 알아. 이 얘기를 듣고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 꼭 해보고 싶어.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고 사실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너랑 나 둘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간곡한 그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몇 주를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믿고 하는 일이라면 저도 남편을 믿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내가 응원할게. 그렇게 저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했고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의 일상은 바빠졌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맡아 열심히 일했고 남편은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계속 응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늦게 들어가. 미안해. 괜찮아. 나 집에 잘 있어. 여보, 일 끝나면 천천히 와. 운전 조심하고. 알겠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편하게 쉬고 있어. 사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집이 조금 쓸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남편을 이해하려 했어요. 저도 제 일에 충실했고 남편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업 초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남편은 끈기 있게 버텨냈고 점차 고객을 늘려갔습니다. 여보, 이번에 큰 계약 하나 성사됐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당신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나오네? 나도 기뻐.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바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사업에 몰두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의 업무를 소화하면서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의 생활, 부부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차, 사업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저희 가정은 평화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덕분에 저희의 경제적 상황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저는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남편도 저를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갔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주말에 종종 시간을 함께 보내며 유대감을 쌓아갔어요. 남편에게는 나이가 6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결혼한 이후 시동생은 저희 부부와 아주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남편을 의지해왔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시동생을 챙겼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은진아, 준호가 진짜 결혼을 할 것 같아. 항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도련님도 이제 30이잖아. 결혼 생각할 때 됐지. 너무 잘 됐어, 여보. 며칠 후 저희 부부는 시동생의 예비 신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동서는 20대 후반이라 저보다 한참 어렸는데 애교가 많고 발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저와는 완전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이 예비 신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을 때 남편과 함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영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반가워요, 나영씨.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도련님이랑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6개월 후, 도련님은 저희 식구에게 소개해줬던 아가씨와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동서가 생겼습니다. 동서는 시댁에 자주 놀러 왔는데 시부모님은 아들 둘만 키워서 그런지 동서를 마치 막내딸처럼 귀여워하셨거든요. 동서가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밝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동서를 볼 때마다 애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둘째야, 너는 우리 집 보물 같은 아이야.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니 우리 집에 빛이 드는 것 같구나. 그래, 이젠 우리도 딸이 생긴 셈이지. 아들들이 둘 다 좋은 짝을 만나서 잘 사니까 마음이 참 좋네. 사실 나이 차이도 있고 성격도 많이 달랐지만 동서와 저는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게다가 시동생 부부의 신혼집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았거든요. 동서는 시댁 식구 형님인 제가 불편하지 않은지 연락을 자주 했어요. 형님, 우리 이번 주말에 쇼핑 가요.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좋지.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동서와 저는 거의 격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떻게 금방 가까워졌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동서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애지중지하며 더욱 아끼셨습니다. 둘째는 정말 우리 집 복덩이야.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둘째네 덕분에 집안이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네. 저는 특별히 시부모님이 동서를 더 아낀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셨고 결혼 6년 차가 되어도 그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맏며느리, 애교 많고 사랑스러운 둘째 며느리, 시부모님은 두 며느리 모두를 아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댁은 특히나 가족 간의 유대가 깊은 집안이었고 저는 그런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시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모두 모여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님과 함께 부엌에서 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항상 고생이 많다. 그래도 둘째처럼 착한 동서가 들어와서 너도 좋지? 네, 어머님. 동서가 활발하고 저한테도 사근사근 잘해서 금방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잘 지낸다니 그것도 참 복이다. 가만 보면 첫째가 참 마음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한 거지. 동서네 부부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집이 가까워서 그렇긴 했는데 종종 저녁을 함께 먹거나 주말에 모여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형님, 다음에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초대해주면 좋지. 맛있는 거 뭐 해줄 건데? 형님 좋아하는 파스타 해드릴게요. 동서네가 결혼 2년 차가 되자 저랑 동서는 어느덧 친자매가 된 듯 가까워졌습니다. 남편도 늘 그렇듯 시동생을 잘 챙겼고요. 준호야, 요즘 일하는 건 어때? 괜찮아, 형.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 형은 사업 괜찮아?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었는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네. 다행이지. 네 형수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그러게, 진짜 형은 마음먹은 건 항상 해내고 대단한 것 같아. 너도 잘하고 있잖아.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형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참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와의 끈끈한 유대감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고, 동서가 생김으로써 뭔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 같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시댁 가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결혼을 잘했고 시댁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는 나이가 어리지만 살림도 곧잘 하는 것 같았어요. 서방님과 결혼한 이후로 동서는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에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지만 동서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긴 했어요. 가끔은 동서가 손수 만든 반찬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형님, 제가 오징어 볶음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게요.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이거 드세요. 동서는 종종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작은 선물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동서, 이렇게 자주 챙겨줘서 고마워. 이거 받아, 동서. 어머, 이게 뭐예요? 립스틱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길래 동서 주려고 샀어.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우리 형님은 너무 센스가 넘치셔. 형님 고마워요. 전업주부이긴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동서는 패션과 뷰티,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인테리어나 가구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형님네 집 진짜 예뻐요. 이 소파 어디서 산 거예요? 우리 집도 이런 거 놓고 싶은데 아직은 좀 힘드네요. 아, 소파 같은 건 오래 쓰는 거니까 그냥 처음 살 때 좋은 거 산 건데 우리도 계속 쓰던 거야. 아직 바꾼 가구 같은 건 없어. 우리 집도 형님네처럼 꾸밀걸. 보면 볼수록 싼 티가 안 나고 집이 너무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서네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서가 부러움을 느끼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네는 서방님 혼자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동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자랑을 하려거나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서가 여동생처럼 느껴졌고 서로 아껴주며 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동서를 챙겨주었습니다. 동서네는 신혼 초기부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동서네가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두 집 간에 왕래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동서가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다 준다고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시동생 부부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낮 시간 동서가 반찬을 가져다 줄 때 제가 집에 없으면 동서가 연락을 해서 집에 다녀가기도 했어요. 형님, 오늘 진짜 맛있는 반찬 만들었거든요. 제가 손이 커가지고 또 한가득 했지 뭐예요. 형님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이랑 멸치볶음, 어묵볶음 만들었거든요. 회사에서 바쁘시죠? 지나가는 길에 형님 집에 들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갈게요. 세상에 뭘 그렇게 많이 했어. 반찬하느라 고생했다. 무겁지 않아?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형님 집 근방인데요. 뭘.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죠? 그래, 고마워, 동서. 네, 형님.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집에 오면 정말 냉장고에 반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고마운 마음에 저 또한 동서에게 작은 선물들을 하며 이것저것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집에 놀러 오면 귀중품이 하나씩 없어져서 CCTV를 설치했더니, 이야, 잘해놓고 사네. 인연 예전에 거지였는데, CCTV 속 익숙한 목소리에 부들부들 떨며 경찰과 같이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가 평소에 즐겨 끼던 작은 진주 귀걸이가 사라진 걸 알았는데 그저 어디에 떨어졌거나 다른 곳에 보관을 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2주일 뒤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마저 보이지 않게 된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귀걸이와 목걸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액세서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 장식장에 모아둔 소품들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여보? 무슨 일 있어? 장식장에 둔 거 여보가 치웠어? 뭐가 안 보이는데?
우리 그때 여행 갔을 때 수공예품 사온 거. 어? 그러고 보니 정말 없네. 나는 안 치웠는데? 당신이 다른 데 둔 거 아니야? 청소할 때만 조금씩 위치만 바꿨지 다른 데 둔 적이 없는데 정말 이상하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안에서 사라지는 물건들이 하나둘 늘어났지만 왜 사라지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물건들에 발이 달려 제 발로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처음엔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두고 잊은 건 아닐까? 어떤 날은 마음을 잡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사라진 물건들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한 가지 가능성이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반찬을 가져다 두고 간다는 사실이 떠오르자 서서히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설마 동서가 그럴 리가 없어. 동서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제 스스로 동서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사람은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동서 서방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마저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우연일까 아니면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 생각을 반복하면서도 동서를 의심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동서는 여전히 저에게 깍듯하고 애교 많은 사람이었고 반찬들도 챙겨주며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왜 요즘 그렇게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 너무 무리하지 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 동서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굳어져 갔지만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동생 그리고 동서와도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족 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지낼 수는 없는 거였어요. 오랜 고민을 한 끝에 저는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실과 침실, 그리고 주방까지 모든 곳이 녹화될 수 있도록 했어요. 렌즈는 아주 작았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CCTV였거든요. 단순 녹화뿐 아니라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서가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내일 제가 오이무침이랑 미역국 끓였거든요. 회사 가실 테니 제가 낮에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저는 평소처럼 동서에게 고맙다며 답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동서. 내가 저녁에 연락할게. 답장을 보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음 한편에선 어쩌면 내일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만약 동서가 진짜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어떻게 무너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내고 집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어 CCTV 실시간 영상을 켜고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 동서가 들어왔고 평소처럼 반찬을 들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넣는 모습까지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괜한 의심을 했나 싶었죠. 그러나 그 순간 동서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잠시 장식장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장식품을 집어 가방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동서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소품들을 훔치고 있었어요. 눈앞이 아찔해진 순간 더 입을 다물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야, 잘해놓고 사네. 2년 옛날에 진짜 거지였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그 남자,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지독한 악연인 김 부장이 화면에 나타난 거였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 부장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뒤 첫 직장에 다녔을 때
저를 괴롭히던 상사였습니다. 그때 김 부장은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어요. 결국 저는 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의 기억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 부장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동서와 김 부장은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동서와 김 부장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의 몸짓을 보면 불륜관계인 게 틀림없었어요. 동서는 김 부장에게 애정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장식장을 열어 보이고 김 부장은 거침없이 저희 집을 둘러보며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얘가 이런 데서 살 줄이야. 옛날에 그 초라했던 은진이가? 야, 걔가 어땠는지 알아? 20살 초반 사회초년생이면 한창 꽃 피우며 예쁠 나이잖아. 무슨 애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니까. 진짜 한 계절에 옷 2벌로 버티더라고. 난 진짜 그런 구질구질한 애들 딱 질색이거든. 애가 사회성도 떨어져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하면 손살에 치면서 집에 가더라.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구질구질 진상이었는데 완전 얘도 결혼으로 인생 역전했네. 오빠, 왜 이렇게 이 언니한테 관심이 많아? 오래전 일이라면서 너무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우리 나영이 지금 질투하는 거야? 나영이가 구질구질한 구석이 어디 있어. 아직도 처녀처럼 예쁘기만 한데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근데 어쩌다 이렇게 만나냐? 이것도 신기하네. 김은진 걔 회사에서 한 2년 버텼나? 결국 그만뒀거든. 근데 넌 은진이가 니네 형님이라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나도 오빠 생각이랑 같아. 나이 한참 많다고 어른스러운 척 하는데 꼴불견이야. 그리고 이런 고급스러운 거 그 여자랑 안 어울려. 우리 남편은 야망이 없어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 바라보면 사는데 이 여자 남편이 사업하잖아. 그 덕에 이런 집에서 사는 거고 꼴에 한 맞게 목걸이며 귀걸이며 진짜 짜증나. 분에 넘치게 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티 안 내려는 척, 검소한 척 하는 게 진짜 짜증난다고. 나영이가 이해해. 검소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걘 가난이 몸에 배내라서 그래.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 거지. 귀걸이 목걸이 그거 은진이 걔한테 어울리지도 않아. 우리 나영이한테 잘 어울리지. 그럼 오빠가 나 사줄 거야, 예쁜 거? 이건 그 여자가 쓰던 거잖아.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오빠가 사주면 되겠네. 사줄게. 오빠가 우리 은진이 뭐 가방 하나 못 사줄까 봐?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담하게도 우리 집에서 저를 실컷 비웃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습니다. 주거 침입 절도요. 제가 지금 CCTV로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남자랑 여자가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바로 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계속해서 CCTV를 확인했어요. 그 두 년놈들은 집에 있던 와인을 대낮부터 잔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서로 꼭 들러붙어 몸을 부비부비하는 걸 보는데 마음속 분노가 한없이 커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퍼져서 누워있는 동서 그리고 김 부장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빽 지르자 그제서야 놀라서 허둥지둥 일어나더라고요. 형님,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아니야? 김은진, 은진 씨 오랜만이다.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경찰은 곧바로 그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모든 것이 찍혀 있었고 발뺌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행범으로 검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경찰서로 갔어요. 정식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했거든요. 그제서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동서, 그리고 시치미를 떼는 김 부장. 정말 가관이었네요. 동서가 울며 매달리는 걸 보자 잠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로 와야 한다고요. 깜짝 놀란 남편이 경찰서로 달려왔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큰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동서의 불륜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고 그 여파는 오래도록 남았거든요.
동서가 김 부장과 불륜을 저지른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둘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눈이 맞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로 발전을 했는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이 받은 상처는 말할 수 없었고 시동생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시동생이 동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배신이 얼마나 깊이 시동생의 가슴을 찔렀을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 댁에서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얼마나 아꼈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아버지도 한숨만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야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저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고 동서를 딸처럼 생각하며 아껴주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내가 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 진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덮었어야 했을까? 온 가족이 괴로워하는 걸 보니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덮었다면 시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불행 속에 살았을 거잖아요. 결국 아무도 행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을 되찾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동서와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동시에 김 부장에 대해서도 상간남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철저히 대처했어요. 형, 고소를 하긴 했지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거겠지?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모두 끝내는 게 맞는 거겠지? 준호야, 가장 중요한 건 네 마음이야. 힘들겠지만 너 스스로를 지켜야 해.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한테 더 이상 네 시간과 마음을 쏟지 않으면 좋겠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부모님도 종국에 이해를 하게 되었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가 이 진실을 알게 됐다.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이렇게 된 게 다행이야.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동생은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었고 저희도 시동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동생은 결국 저희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형제가 함께 일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일하던 회사에 특별한 후배 한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끼는 여자 후배였는데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후배와 시동생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각각의 상처가 있는 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가까워지더라고요. 후배의 따뜻한 성격과 시동생의 진실함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둘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수진은 그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저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처음엔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게 무서웠는데 수진이랑 있으면 편하고 진심으로 행복해요. 정말 잘 생각했어요. 수진이도 그렇고 서방님도 좋은 분이니까 둘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함께 겪었던 시련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 일을 겪을 때만 해도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상처 입었던 마음도 조금씩 아물더라고요. 물론 서로가 함께 보듬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났으니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멀리서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